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장롱 속에 내가 죽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죽었다. 낡은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나는 죽었다. 보통 속 갈갈이 찢겨 내 몸은 여러 조각 나뉘었다. 홀로 나를 키우시던 아버지는 안아보지도 못하고 딸내미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도 슬펐는지 계속 혼전할 정도로 꺾고 구셨다. 참 묘한 일이지.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 야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는 늘 표정이 없어서 감정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는 방법도 모르는 줄 알았다. 온전치 못한 내 조각들을 마주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얼굴. 흐트러뜨릴까봐 만지지도, 그렇다고 고개를 돌려버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에 생소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있던 건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게 내 딸이란 말입니까?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우는 아이 같던 그 표정.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표정. 아버지도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 대학에 가고 싶다 말을 겨우 던지길래 모아놓은 돈도 내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영안실에서 생떼를 부리듯 그곳에 뉘어있는 나를 부정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정해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죽어 있다.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나를 죽였나? 내가 죽은 곳은 집 앞에서 100m도 안 되는 길이었다. 골목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장롱에 들어가 있다가 나는 죽었다. 죽어가며 그렇던 생각은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 후회하고 후회했다. 집 근처는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 형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는 것은 사정상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걱정되었는지 요즘 주변에서 여자들이 실종되고 있다며 항상 내게 일찍 다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나도 일찍 다녔다. 그날만 빼고 내가 죽던 날, 그날 난 알바에서 잘렸다. 전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기 때문이다. 시발년, 창녀, 너 누구에게 다리를 벌렸어. 전 남자친구는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침을 튀겨가며 욱질을 하다가 경찰을 부르자 온순한 얼굴로 내뺐다. 점장님은 곤란한 얼굴로 전 남자친구가 부순 물건의 가격을 불렀다. 그만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돈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지만 돈이 없으면 확실하게 불행하다. 별 수 없이 물건값을 내놓고 나와 그대로 질질 짜면서 길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보는지 보지 않는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차피 나 빼고는 전부 행복하고 있을 테니까. 문자 수신음이 몇 번 울렸다. 무시하자 다음은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전화 안 받냐는 의문을 띄우고 이쪽을 보았지만 그것도 무시했다. 한참을 울며 걷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래봤자 우울함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마구잡이로 걷다 보니 모르는 골목으로 들어왔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차에 골목 한 구석에서 쨍그랑 떼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돌고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것은 아이의 비명소리였다. 이 조그만 시발년이 술병이 나뒹굴고 남자가 휘두르는 빗자루를 피해 아이가 내 쪽을 향해 달려왔다. 날 붙잡은 손은 앙상하게 메말라 있었다. 살려주세요. 생각해보면 이때 가야 했는데 조금만 내가 오지랖을 부리지 않았더라도 죽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쉰 목소리로 살려달라 말하는 아이를 지나칠 수 없었다. 휴대폰을 누르고 전화를 거니 근처에 있었던 모양인지 곧 경찰이 왔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가 나에게 역정을 냈다. 경찰이 오자 그는 풀 뜯어먹는 양처럼 온화해졌지만 말이다. 경찰은 우리를 둘러보고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약간의 언쟁 후 경찰차에 우리를 밀어넣고 경찰서로 옮겼다. 훈육이었다니까요. 글쎄 자식이 어긋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도 있답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모습으로 조곤조곤 남자가 말했다. 아이를 빗자루로 무자비하게 두들기는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다고 애를 빗자루로 두들겨요? 아가씨가 예민한 거라니까. 그럼 애 몸은 왜 이렇게 깡말랐는데요? 그게 훈육이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어이없는 건 이쪽이라는 듯
남자도 더욱 원성을 높였다. 몇 번의 영양가 없는 말이 오가고 서로 인신공격까지 시작했을 때 경찰이 한숨을 쉬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애 울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는 울기 직전에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널 때렸니? 경찰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네. 제가 뭘 좀 잘못해서요. 흑흑거리며 아이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널 학대했어? 아니요. 제가 잘못해서 맞은 거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경찰은 턱을 몇 번 쓰다듬고서 결론 내렸다. 아가씨가 좀 예민했네. 이럴 수도 있어. 네. 훈육의 강도가 다른 집안보다 좀 센 거야.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가씨, 아까 보지 않았었나? 신고 자주 하는 모양이야.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는 아까 전 남자친구 때문에 신고했을 때 왔던 경찰이었다. 그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다시 훈계가 이어졌다. 아가씨, 사소한 것 가지고 신고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 경찰들도 꽤나 바쁘다고. 네. 무시하고 무작정 훌쩍이는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뭘 잘못했는데? 보통은 훈육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게, 아이는 더듬거리다 말을 흐렸다. 아이의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자 그는 낭패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곧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거참. 경찰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진술서 양식을 내밀었다. 머리를 짜내어 보았던 것, 아이의 상태. 말들을 전부 다 작성하고 나니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큰일 났네. 이때만 해도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꽤나 엄하셨으니까. 약속을 못 지킬 때 싸늘하게 일갈하시는 게 그때는 가장 큰 고민이었다. 전 남자친구의 일도 있고 더한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고 말이지.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잘도 일어났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싸늘한 밤 공기로 가득 찬 어두운 밤거리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았다. 어쩐지 바람 소리도 스산하고 정말로 무서워지는 느낌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걸었다. 구두 뒷굽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묵직한 걸음걸이가 들려왔다. 뭐지? 목적지가 같은 건가? 설마 하며 골목 구석을 돌며 빙글빙글 돌았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코너를 도는 틈을 타 곁눈질로 슬쩍 보니 따라오는 이는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였다.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반달 모양으로 눈을 접었다. 이내 눈을 몇 번 실룩거리더니 사냥감을 사냥하는 육식동물 같은 살기를 눈에 담고서 나를 향해 곧게 달리기 시작했다. 왜냐고 묻고 싶었다. 왜 이 어두운 밤에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냐고. 왜 칼을 보여주며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며 쫓아오냐고 묻기보다는 왜 하필 나냐고 묻고 싶었다. 굽 있는 신발은 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라서 금세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입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집이 근처였지만 머리가 핑핑 돌아 더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비틀비틀 기어가듯 걸어가 근처의 녹색 철문을 마구 두드렸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녹슨 쇠문이 기괴한 소리를 냈다. 작은 말소리가 안에서부터 들려왔다. 남자는 이제 10m를 남겨두고 제대로 속도 내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10m라고 해도 꽤나 지척이라. 조금만 더 남자가 달려도 곧 내 머리채가 쥐뜯길 것 같았다. 그래도 이 집에 사람이 날 도와준다면, 최소한 경찰에 신고라도 해준다면. 녹슨 쇠의 마찰음이 들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쫓아오던 남자는 놀랐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요? 손가락 하나 정도의 틈으로 보이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접힌 눈이 두어 번 깜박이고 나는 안도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도와. 그러나 그 인사를 마치기도 전 문은 다시 닫혔다. 문 안쪽에서 작게 수다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10,000원짜리. 디자인만 보고 샀던 싸구려 구두를 벗어들고 문을 찍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시발려나 남편 피해 도망갈 거면 조용히 도망가. 지랄 말고.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집안에서 걸쭉하게 욕을 쏟아내었다.
맞장 구치는 더러운 욕설이 들리고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절망할 시간은 없었다. 어느새 남자는 성큼성큼 시시각각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라도 끌어볼 심산으로 그 방향으로 구두를 냅다 던졌다. 남자는 팔로 머리를 가리고 구두는 팔에 막혀 힘없이 딸깍 떨어졌다. 다시마저 반대쪽 구두를 던지고서 무작정 맨발로 다시 골목을 달렸다. 오른쪽, 왼쪽, 구불구불한 골목. 어느 정도 떠돌렸지만 더 이상 뛰는 것은 무리였다. 아까보다도 목에서 더 진한 혈향이 났다.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둘러보자 눈에 골목 한 구석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폐기 스티커를 붙어주시오. 스티커가 없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가 적힌 A4 용지가 붙어있는 낡은 장롱의 문짝이 살짝 열려 있었다. 여기에 숨어 있다가 가면 되겠지. 안도하는 심정으로 장롱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낡은 장롱의 안은 곰팡내가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조차 구원이었다. 깨어진 소주병의 조각을 밟으며 달려와 발바닥은 너덜너덜해졌다. 발바닥 가죽이 화끈화끈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살고 싶었다. 이대로 있다가 저 남자가 나를 포기하고 가버리면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다.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말 한 번 많이 나눈 적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이다. 등록금은 걱정 마시라고 그냥 원서 넣은 건 아니었다고. 공부하고 싶어서 알바로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잔뜩 사귀어봐야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그러나 내 바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는 죽었으니까. 집 근처 100m도 안 되는 길. 골목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장롱에 들어가 있다가 나는 죽었으니까. 남자는 내가 바라던 대로 나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장롱을 열어볼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골목을 쭉 둘러보다 뒤돌아 가버리려고 했으니까. 눈치 없게도 문자수 신음이 울렸다. 조용한 골목에 들릴 리 없는 소리가 울리자 남자는 뒤돌아 다시 골목을 본다. 그에 화답하듯 다시 내 핸드폰이 울었다. 곧바로 무음 모드로 바꾸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패턴 입력이 되질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남자는 장롱을 이쪽을 본다. 장롱의 작은 틈, 보일 리 없을 텐데도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장롱을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그는 이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김현수. 전 남자친구로 아직 바꾸지 못한 이름 석자가 화면에 보였다. 반쯤 포기 상태로 통화 버튼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내가 미안.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자하지도 말라 했는데 왜 연락했어? 이 개새끼야. 왜 하필 지금. 말이 이어지기 전에 욕을 퍼붓는다.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담아서 쏟아낸다. 그러자 당황한 목소리로 얼빠진 목소리를 내더니만 끊어버렸다. 시발. 내가 곱게 말할 땐 끊으라고 해도 끊지 않던 전화가 쌍욕 한 번에 이다지도 쉽게 끊기다니. 어이가 없다 못해 허무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강하게, 단호하게 다 차단해버리고 다시는 나에게 들러붙지 못하도록 그랬어야 했는데. 진작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후회는 언제나 늦는다. 낡은 장롱문이 열렸다. 남자는 웃는 얼굴인지 화내는 얼굴인지 모를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지고 나는 겁에 질려 남자의 자비를 기대한다. 남자는 자비 대신 칼을 들어 올린다. 흐릿한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칼은 시퍼렇게 빛났다. 누가 나를 죽였나. 미안해, 아영아 미안해. 꺽꺽거리며 아버지가 두 번째로 우셨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다. 목격자 진술도 살해당한 여자나 살인범이나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하고 마지막 통화한 사람도 단순한 전 애인이었을 뿐 건져낼 건 아무것도 없었단다. 다만 조각난 채로 보물 담기듯 장롱에 담긴 내 시체만 남았을 뿐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어느 날 아버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일터에 가셨다. 직장 동료분들은 괜찮냐며 두어 마디 아버지께 건네었고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응했다. 마치 평소처럼.
그러나 평소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그날 일을 마치기 전 흰 봉투에 무언가를 사장에게 제출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휘파람을 부르며 철물점에 들리셨다. 드릴, 나사, 못 그리고 밧줄. 누가 나를 죽였을까? 나에게 도와달라 했던 아이는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았고 주변 이웃은 내가 위험에 처한 걸 못 봤고 전 남자친구는 나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는데 누가 날 죽였을까? 나는 왜 죽었을까? 혹시 날 죽인 건 나였을까? 나도 모르게 죽고 싶어서 죽는 행동이라도 했던 걸까? 그렇지만 난 죽고 싶지 않았는데 살고 싶었는데 대학에도 들어가 보고 싶었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죽었어? 아버지, 당신은 알아요? 그러나 내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나뒹구는 의자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계실 뿐이었다. 괴로워, 괴로워. 나 좀 죽여줘. 다시 한 번 더 죽여줘. 영원히 이 사실을 모르도록 눈 감고 귀 닫고 모른 척 할래.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빠, 우리 아빠. 아빠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 있었잖아. 스스로를 죽인 사람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곳에 간다며. 날 보고 싶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빠, 아빠. 나 너무 외로워.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아빠의 어린 딸이었나 봐. 울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아빠 제발 나를 달래줘. 어릴 적 그랬듯이. 괴로운 건 칼에 몸이 갈갈이 찢기면서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인지 너무너무 괴로워. 도대체 누가 나를 죽였어? 도대체 누가 그를 죽였어?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꿈. 제가 어렸을 때 꿈꾼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 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구남매를 다 보고 손자 사이까지 다 보고 가시한다고. 그러려면 빨간 글씨 때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을 항상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서 시간이 되었다고 가자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이놈아, 내가 어딜 가. 난 아직 못 간다. 자식들 내 강아지들 다 보고 가른다. 하고 안 가셨대요. 할머니는 꿈을 꾸시고 일주일 동안 할머니 소원대로 자식들 손자들 다 보고 현충일 빨간 글씨 때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내내 잘 살아라 손을 꼭 잡으면서 이 말만 하셨어요. 그 전에 저 태어날 때부터 아들 낳아야 한다고. 저한테 아들 같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낳고 보니 고추가 없어서 저희 엄마를 많이 괴롭혔죠. 낳고 나니 이뻐할 것을. 그때 이야기만 들으면 왜 구박했는지 지금도 이해 불가해요. 남자 이름을 지어야 둘째는 아들로 낳는다고. 제 이름을 상남이라고 하라고 그러신 분이기도 해요. 엄마가 진짜 그 이름으로 할까봐. 그 말 나온 동시에 동사무소로 뛰어가셔서 이름을 이쁜 이름으로 주셨죠. 상남이가 안 될 걸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해요. 근데 결국은 둘째도 가시나라는 거. 진짜 이름 때문이었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7일 되기 전 꿈꾼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딘지를 모르는 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친할머니가 꿈에 등장하시더라고요. 강아지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온나 할미랑 같이 가자 할미 집 가자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순간 맑았던 밤하늘에 안개가 끼더니 왼쪽을 보니 묘지가 있더라고요. 묘지 하나에서 연기가 엄청나기 시작하더니 순간적으로 빛이 나고 묘가 반절로 뚝 쪼개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쪽으로 가면서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예전의 전설에 고향처럼 묘가 뚝 하고 갈라졌어요. 꿈에서 기분이 이상해서 할미나 아빠랑 같이 갈래 먼저 들어가 있어요 하니까 계속 할미랑 같이 가자. 우리 강아지 나 아니면 누가 돌볼고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할머니 집 가서 같이 있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면 안 돼, 가지마 안 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서 아빠 어디에 있어? 나 할머니가 오래 하니까. 아빠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 있어 가지마, 가지마. 그 소리에 저는 더 놀라서 그 자리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 할머니가 그 갈라진 맷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니까 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라진 게 다시 원위치가 되었어요.
그러고 꿈을 깼는데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서 중간에 누웠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꿈 이야기를 말했더니 성질을 내시면서 혼자 가시지 왜 너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하셨어요. 아빠가 너 살린 거라고 제일 좋아했던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한다더니 그렇게 딸 낳았다고 구박을 하더니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성질 내시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할머니 돌아가신 지 36일 뒤에 꿈에 할머니가 나왔는데 또 같이 가자 강아지 일로 온나 하면서 또 부르셨어요. 그때는 한복을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얼굴이 파래서 무서워서 제가 안 갔어요. 그때는 무덤에서 파란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묘로 사라졌어요. 새벽에 꿈 깨서 엄마 아빠 방으로 또 기어들어가서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큰 가시네가 맨날 엄마 아빠 사이에 잔다고 내 할미가 못 데려가니까 이 방 가서 자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 무서워 죽겠는데 사실 무서워서 며칠을 더 잤어요. 더 무섭게 느껴졌던 건 꿈꾸기 전에 창문으로 종소리가 나서 봤는데 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번 제사 때 물어보니 혼자 가시기 외로우셔서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했다고 제가 친할머니께 생때 아닌 생때 좀 부렸네요. 세 번째 이야기, 약손.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으로 새벽까지 술 먹고 게임방도 가고 몸이 좀 지친 상태였던 20살 어느 날 밤에 뭔가 몽롱한 기분으로 정신이 들었어. 자고 있었나봐. 이불은 배 밑으로 덮어져 있었고 근데 뭔가 낯선 무언가가 내 배를 어루만지는 느낌. 본능적으로 손으로 그 무언가를 치우려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조금씩 정신이 드는 중에 아, 가위에 눌렸나. 보다 이런 게 가위구나 하고 깨달을 때 응?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지금 내 배의 이 느낌은 뭐지? 하는 순간 무언가가 있는 느낌. 눈 뜨면 가위 눌릴 때 다들 한 번씩 본다는 그게 있을 것 같았어. 진짜 무섭더라. 근데 인간의 호기심이란 걔 무서움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 천천히 눈을 뜨는데 고개 숙인 긴 생머리 여자가 내 몸 오른쪽 가까이 앉아 내 배를 문지르고 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의 사건. 저희 아파트 단지의 옆 아파트 단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를 피해 러시아로 이주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A마을입니다. 7살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지역 일대는 나름 사건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이니 11살이 넘었을 겁니다. 학원을 끝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거든요. 학원을 마치면 대략 저녁 먹을 시간대였습니다. 대략 7시 정도요. 그때가 겨울쯤이라서 금방 깜깜해졌습니다.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는 정말 어두웠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주무시는 건지 아파트 단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건지 정말 어두웠어요. 지금도 어둡고요. 잡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원래는 고향 마을을 가로질러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산책로로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날에 뭘 잘못 먹었는지 똥이 마려웠어요. 어릴 때 집 말고 다른 곳에서 똥을 안 싸는 병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참고 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학원이 끝나자마자 뛰지는 못하지만 빠른 걸음으로 상가를 가로질러서 고향 마을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산책로도 갈까 말까 했는데 참지 못하고 고향 마을을 가로질러서 갔었죠. 고향 마을 중간쯤 지나칠 때 아파트 입구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주황빛으로 그 아파트 입구 보면 사람 지나가면 불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켜지는데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길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다급해서 못 본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무언가를 끌고 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저는 몸이 급해서 집으로 다급히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초등학교를 가려니 어머니가 학교를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A마을에 사건이 있어서 등하교할 때 부모님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날 겪은 일을 말씀드렸더니 방학 때 집에 있지 않고 할머니가 사셨던 곳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 살인사건의 살인자가
러시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주 어르신들 모시고 올 때 자식이라고 속이고 같이 들어온 러시아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알리려 하니까 살인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살면서 봤던 귀신들. 꿈에서 봤던 귀신까지 하면 엄청 많아지겠지만 현실에서 본 귀신은 둘이다. 처음 본 귀신은 명절을 맞아 시골에 내려갔을 때였다. 나이는 아마 중학생 때였을 거야. 명절만 되면 사촌들과 모여서 노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지만 그날은 그렇지 못했지. 명절 전 형과 다툼이 있었고 형의 주도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손쉽게 따돌림을 당했어. 기분이 쿵해 있자 엄마가 와서 물었고 나는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고지연의 행동이 멍청한 짓임을 느꼈지. 그야 당연하게도 같이 사이좋게 놀라고 엄마는 형과 사촌을 불러 말했지. 그런데 따돌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같이 놀아줘라고 하는 듯한 그 모양새는 더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냥 시골집을 나와서 밭두렁을 걸어 다녔어. 아는 사람은커녕 근처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리 없이 펑펑 울었어. 그렇게 짠내 나게 시골길을 걷다 보니 마을 가장 끄트머리에 있던 우리 시골집 뒤편 선산까지 가게 됐어. 그 아래엔 꽤나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발도 아파서 저수지 둔덕에 늘어선 바위에 걸터 앉았어. 해도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딱히 밤이 두렵진 않았어. 눈가에 눈물도 마르고 나니 마음은 한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거든. 그렇게 멍하니 저수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산 쪽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나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가위에 눌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난 처음 알았어. 차에 치여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지가 있었거든. 하지만 이번엔 들의 의지가 치어 날아가고 몸뚱이만 남은 기분이었어.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에 식은땀이 나고 제발 정신을 잃고 싶은 기분이었어. 저수지 건너편엔 새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 내가 서 있다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여자가 떠 있었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높이의 나무 사이로 그 여자는 그렇게 있었어. 꽤나 험해 보이는 산새에 얇고 치렁치렁한 흰옷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더더욱 날 두렵게 했어.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조금은 음영진 장소였지만 그 모습만은 또렷하게 보였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건 저수지 사이의 거리가 꽤나 멀었다는 거야.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고정한 채 조금씩 뒷걸음을 쳤어. 저수지 둔덕의 경사를 따라 뒷걸음을 치자 조금씩 그 여자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져갔고 그 여자는 다행히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 길로 미친 듯이 시골집으로 달려갔어. 우울하던 기분이나 분노로 얼룩진 모든 기분들마저 날아가고 마음엔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어. 어느새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한 길을 달리는데 도저히 뒤를 돌아볼 생각이 들지 않더라. 그리고 시골집에 어찌어찌 가서 밥맛 있게 먹고 잘 잤어. 2번째 봤던 귀신은 고등학생 때였어. 지금 기준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베란다도 금이 가고 해서 지금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노후된 아파트인데다 아파트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 밤이면 누군가 버린 고양이들이 산에서 양역 다툼을 하느라 언제나 소란스러웠어. 아파트 산책로를 걷고 있으면 산에서 내려온 고양이가 후다닥 앞을 지나치곤 했지. 아파트에 있던 유일한 산책로는 양옆으로 높다란 아파트와 더 높다란 산을 끼고 있어서 햇빛이 들어올 틈이 없는 곳이었어. 정말 음산하고 습한 곳이었어.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은 언제나 짙은 녹색의 이끼가 끼어 있었어. 어찌나 음습한지. 산책로역 아파트 블록 아래 더욱더 습기 찬 그곳에서 난 뱀의 허물을 발견하기도 했어. 비가 오고 나면 산책로역 뒷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산책로에 작은 웅덩이와 개울이 생기기도 했어. 그 물에선 곧잘 무당개구리와 두꺼비가 튀어나오곤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파트는 자연이란 인간이 살기에 얼마나 가혹한 곳인가를 작게나마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어.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만큼의 크기를 가진 나비와 나방이 여기저기서 출몰했고 지하 주차장에선 황소개구리가 볼짝거렸고 이따금 차에 깔려 나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어. 게다가 고양이는 어찌나 많은지. 엄마 심부름으로 초록색 컨테이너 위로 종량제 봉투를 던지면
그 안에서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들이 푸더덕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밤이면 어둑한 그곳에서 검은 실루엣들이 튀어나오는 그 모습은 여간 사람 놀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고양이가 많은 만큼 차에 치이는 고양이들도 많았지. 보호물이 아니니 그건 여기서 그만 줄이고. 집은 어땠냐 하면 불개미는 친구였어. 과자 부스러기가 방바닥에 떨어지면 불개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바퀴벌레도 이따금 보이고 바퀴벌레를 많이 봤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바퀴벌레의 면역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더라. 보일러실엔 곱등이가 곱동하고 튀어나왔고 뭐 그런 건 일반 가정집의 일상 다반사잖아. 더욱 쇼킹한 건 지네도 집에서 나왔다는 거야. 옛날 전래 동화를 보면 어떤 안악이 잠을 자다가 죽었는데 거대한 지네가 이불 밖으로 기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 많잖아. 그 말 정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 틀린 거라면 지네가 물어서 내가 죽진 않았다는 거. 지네란 놈은 두 개의 이빨로 엄청 빠르게 보이지 않는 속도로 피부를 툭 찌르고 도망을 치는데 또 그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야. 대략 20cm 내에 드는데 물린 곳은 작게 붓고 진물이 나오고 그러더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사실 산책로든 뭐든 중요한 건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환경이 그렇다는 거지. 환경하니까 뒷산엔 공동묘지도 있었어. 딸 아파트 방향으로 수많은 묘들이 늘어서 있었지. 뒷산을 산책했을 때 그 묘지를 발견했는데 이따금 사람 손을 탄 듯한 그 공동묘지는 간혹가다 동물들이 파헤쳐놓은 듯한 잔해와 상처가 보이기도 하는 게 조금은 섬뜩한 광경이어서 그러고 보니 아파트 가까운 곳엔 폐가가 있었는데 그쪽 길로에서 집에 간 적도 많았는데 제법 큰 그 폐가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어. 멀리서 보니 검은 고양이가 새끼를 치고 있었어. 그 폐가는 어찌나 볕이 안 들고 음습한지 폐가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섞여 마치 폐가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졌어. 귀신을 본 이야기로 넘어와서 당연하게도 난 귀신을 밤에 봤어. 하지만 그 장소는 음습한 산책로도 창밖을 넘어선 공동묘지도 아니었고 귀신은 집 안에 있었어. 집 구조가 부모님 방은 바깥에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었고 나머지 두 개의 방은 큰 창이 모두 뒷산을 향하고 있었어. 그 당시 형은 서울에 가 있었고 나 혼자 방 두 개를 쓰고 있었어. 뭐 공동묘지가 뒷산에 있었으니 창밖으로 귀신을 보았다 같은 게 아니야. 형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나는 그 붙박이장을 등진 채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었어. 당연히 밤이니 불을 환하게 켜고 있었고 귀신이 나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나. 형 방에도 내 방과 같이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밖은 보일러실이었어. 그래서 부엌을 거쳐 보일러실로 들어가면 형 방이 보이는 구조라. 형은 부모님이 감시하는 기분에 갇혀 살았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방 밖으로 부모님이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를 듣고 슬쩍 시선을 보일러실로 옮겼어. 지금 생각해보면 대놓고 감시를 당하는 그건 마치 감옥이나 다름없었어. 내가 왜 미쳤다고 형 방에서 책을 봤나 모르겠어. 시선을 들어 창밖을 보았을 때 난 그대로 얼어붙었어. 거기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소복 입은 귀신이 서 있었어. 그 다음 알아낸 사실에 나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 창밖이었다면 무뚝뚝한 부모님들이라도 몰카를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을 거야. 창밖이 아니었어. 내 등 뒤였어. 그 귀신은 내 등 뒤에 있었어. 붙박이장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내려다보고 있었어. 40c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귀신이 존재했어. 붙박이장을 향한 내 발가락의 한기가 느껴졌어. 시골집에서 처음 눌렸던 가위를 두 번째 느꼈어. 몸이 움직이지가 않았어.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지만 손이라도 꼼지락거려 보자는 내 의지에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 계절은 서늘한 가을이었지만 내 온몸은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 그렇게 30분을 마주 보다가 필름이 끊겼어. 부모님이 날 깨웠거든. 불은 어느새 꺼져 있었고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 결단코 말하지만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어. 꿈과 현실을 분간 못할 정도로 난 그렇게 멍청이가 아니거든.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부릅뜬 안구를 쏘다리게 만들었던 감각과 맨정신에 볼 수 없어 오른팔의 피부를 파고들었던 내 손톱의 감각들. 모든 게 생생했어.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 오른팔엔 얇게 벗겨진 피부와 거뭇하게 든 피멍이 있었어.
창밖으로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등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하게도 귀신은 더 이상 없었어. 그 이후로 난 형방에서 더 이상 잠을 자거나 하지 못했지. 군대를 다녀오고 이사를 갈 때까지. 덧붙이자면 옛날 우리 집은 4층이었어. 하도 옛날 건물이라 F층이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4라고 적힌 건물이었지. 6번째 이야기. 악마의 거래. 한 남자가 악마를 소환했다. 그리고 소환된 악마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거래 내용은 수명과 돈의 교환. 악마는 흔쾌히 웃으며 남자의 제안을 수락했다. 단 5분. 자신의 수명 5분을 판 것만으로 남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넣었다. 남자는 기뻐 날뛰며 돈을 흥청망청 써댔다. 하루 온종일 돈을 뿌리며 돌아다녔지만 남자에겐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 돈이 떨어져도 상관없지. 또 그 녀석을 불러내서 5분을 팔면 되니까. 남자는 내일은 무엇을 하며 놀지 선택지를 꼽아보며 걸었다. 잔뜩 취한 남자의 발걸음은 이리저리 비틀거렸다. 남자는 차에 치였다. 직사했다. 죽은 남자는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악마의 앞으로 보내졌다. 악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남자를 맞이했다. 이 거짓말쟁이, 나를 속였구나. 악마는 남자의 비난에 반문했다. 저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 차가 달려들 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수작을 부린 거잖아. 악마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약 내용의 일입니다. 제가 당신의 5분을 언제, 어디에서 가져가겠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7번째 이야기. 2층 침대.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2병을 지나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된다는 묘한 설렘을 안고 어른스러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중학생만의 병맛을 추억하고 싶어서 저는 친구들과 생애 첫 지방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이 비글미를 감당할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스키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큰마음 먹고 모주 리조트로 행선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저와 친구들 6명은 흥겹게 고추 파티하며 오전 오후 스키를 즐겼고 그 후 리조트로 복귀하여 거실에서 대망의 알코올 파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참 리조트 내부는 거실, 방 2개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방 1은 안방 스타일로 더블 베드가 있었고 방 2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추들과 부대껴 자기는 싫어서 방 2층 침대를 눈독들이고 있었고 적당히가 아닌 상당히 과음을 한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슬며시 거실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방 2층 침대 중 1층 침대에 살포시 누워서 영역 표시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후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방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져 살짝 잠이 깬 상태였습니다. 눈은 못 뜨고 술기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침대 사다리에서 누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고 당연히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기운에 빠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살짝 깨어나게 되었는데 몸은 상당히 무겁고 눈은 안 떠지고 정말 갈증 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밖으로 뻗어서 친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나 물 좀 헬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칭얼칭얼 됐는데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나쁜 놈, 썩을 놈, 매정한 놈, 온갖 욕을 퍼붓다가 결국 지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고 눈을 뜨고 나서 그 매정한 놈이 어떤 놈인지 보려고 침대 위를 살펴봤는데 웬걸 누군가 누웠던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 봤던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침대 침구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섬뜩했지만 일단 방 밖으로 나와 시체처럼 널브러진 친구 놈들을 보며 하나둘 깨어가며 어제 2층 침대에서 누가 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애들 말로는 어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안방에 2명 들어가서 잤고 나머지는 새벽까지 놀다가 거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치지 말라며 장난 좀 적당히 치라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너야말로 장난치지 말라며 거기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오히려 제가 거짓말 친다고 괜히 무서운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어내는 거라며 아무튼 이래저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 중 한 명이 문득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히네요. 야, 엑스야, 그런데 아까 2층 침대에서 딴 걸 다 양보해서 우리 중 한 명이 그 방에 들어갔다고 쳐도 너 새벽에 잠깐 깨서 2층 침대에서 손 뻗어서 머리카락 잡아당겼다고 했지? 근데 애초에 네가 손을 뻗어서 2층 침대 머리맡까지 손이 닿을 수도 없고 우리 다 두발 제한 때문에 머리가 짧은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